SBS 기사분도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런 질문을 조선일보에서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손혜원 의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손 의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죠. 자, 손혜원 의원 역시 이에 지지 않고 전투 의혹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어제 목포박물관 부지에서 언론과 야당을 향해 후통을 치면서 손혜원식 정면 돌파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키워드는 호통이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자꾸 링 위로 올려놓는지 이제 그 부분이 아직도 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혹시 SBS 기사분도 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런 질문을 조선일보에서 한다는 게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재명 차장, 어제도 저희가 잠깐 짚어봤지만 손혜원 의원의 호통을 치듯 기자들에게 가르치듯 호통을 치는 저 모습, 사실상 원래 국회의원으로서의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과 관련이 좀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비판을 한말 정리하면 결국 이제 언론과 야당에 대한 작심 비판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명쾌하게 대답한 것도 없죠. 대부분 그냥 이해충돌 문제 관련해서는 직업 말 못하겠다 이렇게 거의 호통을 치다시피 얘기했는데, 아마도 어제 기자회견 핵심은 전 말보다는 장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랬죠. 다 무너져가는 가옥에서 이게 투기냐 이걸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자 간다의 퍼포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탈당을 할 때도 결국은 그 내용보다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옆에 세움으로써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어떤 이미지로 남기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손혜원 의원이 어쨌든 그 CIA 전문가, 이미지 전문가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존재감을 드러낸 것도 호통이었고요. 그리고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도 호통 때문이었습니다. 또 손혜원 의원의 트레이드마크, 이 호통. 자, 과거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우리가 보통 문체부에서 돈 아무리 예산 올려도 이 예산이 기재부에서 모든 것이 막힙니다. 절대 불가한 이런 예산들을 2배로 1,000억대 예산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 감독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출근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2억 있습니다. 받으시고요. 어디 가서 체크를 하십니까? TV 보시면서 하십니까? 5구장을 동시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습니다. 너무 편한 전임 감독 하시는 건 아닙니까?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지금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우기시면 계속 2020년까지 가기 힘듭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손혜원 의원의 이 호통이요. 국감장, 청문회, 기자간담회에서 그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 과장을 불러다가 또 호통을 쳤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나왔는데 네. 어떤 내용 때문에 호통을 친 건가요?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밀라노 이제 밀라노 전시회는 사실은 이제 공연 감독 같은 걸로 예전에 손혜원 의원이 그 국회의원 하기 전에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공연 감독 같은 할 수가 없잖아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거기서 손을 뗐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있었던 밀라노 전시회에 왜 그러면 내가 예전처럼 광고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공연 감독은 못해도 왜 나를 데려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당당 문체부 과장이 이거 이제 김영란법에 저쪽돼서 동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담당 과장을 의원실에 불러서 호통을 쳤다는데, 아하. 아무리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의원실 집권 여당 문체위 간사 의원실에 문체부 무슨 장차관단하고 과장이 불려갔다고 얼마나 네. 무섭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엄청나게 호통을 듣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오늘 이제 보도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밀라노 전시회와 손혜원 의원 간의 관계, 인연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밀라노 전시회 예술 감독으로 2013년, 2014년 2년 연속으로 감독으로 발탁이 됐었고 그리고 또 2014년 두 번째 감독이 됐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황삼용 작가 조약돌이라는 작품을 이 밀라노에 출품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학예사, 그러니까 인사 압력을 넣었다는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그 직원의 아버지 작품을 또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도 자기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네. 공예에도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2년 연속 밀라노 전시회 예술감독으로 발탁이 됐었고 아마 그래서 계속 갔었는데 아까 뭐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그때도 또 가려고 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국회의원 된 데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네. 김영란법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평소에도 나전칠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아마 활동했었던 것 같고 네. 그것을 아마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인정해서 아마 데리고 간 게 아닌가 예술 감독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수희 부장, 네. 사실 이 손혜원 의원과 나전칠기 인연이 굉장히 두터운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도 이후부터 손혜원 의원은 이른바 나전칠기 전문가로 불렸는데 네. 글쎄요, 나전칠기 전문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나전칠기 전문가로 활동을 한다라는 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전문가는 참 좋은데요. 문제는 이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나전칠기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요. 네. 또 특정 작가 이름, 아하. 네, 어떤 작품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했다는 게 네. 이번에 다시 보니 더 이상하고 수상하고 이런 점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손혜원 의원이 국감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좀 압축해 봤습니다. 우선 국립박물관에는 나전칠기 구입을 요구를 합니다. 국립박물관은 근대 거는 잘 안 사는 게 1910년 이전 그렇습니다. 것만 사지 그 이후 거는 잘 안 잘 산다면서요? 안 사죠. 네. 그리고 한국전통문화대학에는 나전칠기 학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네. 또 국정감사에서 이 외에도 여러 차례 나전칠기를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인사 같은 경우에 인사 홀대를 받았다. 누구는 국내에서 그 실력을 알아주지 않아서 안타깝다. 네. 이러면서 이 작품 세계를 알아야 된다. 작품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나전칠기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전칠기에 대한 집착, 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혜원 의원은 어제 끝장 날 때까지 이야기를 해보자라면서 기자간담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숱한 의혹들이 끝장 날 만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제 아버지 얘기를 갖고 그 기사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버지 얘기를 갖고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아버지 그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그런 불이익을 받고 다 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이거는 보험자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최 교수님, 예. 사실 어제 기대를 하고 들었던 부분 내용 중에 정말 대답을 듣고 싶었던 부분에 해명이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질문하지 말아달라, 지겹다. 그리고 특히 이 아버지의 유공자 선정 문제는 손 의원이 좀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 건가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해명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해명하는 것보다는 보훈처장이 해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손혜원 의원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 장소에서는 손혜원 의원은 투기 문제나 목포에 있는 건물 문제에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저게도 궁금한 거죠. 사실. 그렇죠. 저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 문제, 이 문제가 더 궁금했었는데 그 문제는 사실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죠. 그리고 네. 이제 피우진 보훈처장한테 물어봐라. 거기서 아마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고요. 네. 두 번째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절대 이익 얻은 건 없다. 네. 근데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가족들에게도 만약 이익이 돌아가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물론 처벌을 어떻게 하냐 규정이 없어가지고 뭐 어떤 윤리적인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네. 발언이나 아니면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본인 이외의 친척이나 아니면 가족까지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도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한 걸 보면 본인이 이익은 얻은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중점적으로 그 얘기만 강조해서 얘기를 했죠. 자, 들으신 것처럼 손혜원 의원은 어제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지겹다라면서 일축을 했죠. 어떤 이해상충을 했습니까? 제가 걔네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와서 자리를 뺏었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 받겠습니다. 네, 이해 충돌은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손혜원 의원의 기자 간담회를 3가지 키워드로 저희 제작진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호통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박을 했습니다. 이해 충돌은 아예 지겹다. 말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회피. 말하고 싶지 않다. 글쎄요. 이 충분한 발언,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재명 차장이 지적한 것처럼 장소의 상징성으로 메시지를 크게 전달한 것도 성공적이긴 한 것 같고요. 네. 이 손혜원 의원 한마디로 퍼포먼스에 굉장히 강한 분이죠. 네. 이 일요일 날 탈당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역시나였습니다. 100분 동안 완전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했고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가. 자, 우선 불리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찰 조사 받을 때 알려주겠다. 이러려면 뭐하러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까? 아하. 검찰 조사 받을 때 포토라인에 서면 됩니다. 네.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섰습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권유로 문화재 거리가 1.5km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12개 필지가 손혜원이라는 이름과 다 관련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왜 말해야 되냐. 네. 이것 때문에 기자들이 500여 명이나 목포에 내려간 겁니다. 네. 그런데 본질에 대해서는 내가 왜 말해야 되냐. 완전 유체이탈입니다. 그리고 피우진 보훈처장 만나서 붙인 독립유공자 선정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 통해서 답 들어라. 네. 예, 이거는 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인사청탁 문제라든지 강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전칠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 네. 만약에 제가 뉴스톱10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정치평론 제일 잘하는 사람은 조수진이다. 네. 제가 그러면 네. 시청자분들에게 외면받아요. 게시판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나전칠기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람 추천하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 없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제 목포를 넘어섰습니다. 통영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와 인물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문화재 지정을 요구한 겁니다. 손혜원 의원은 자,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졌을까요? 자, 이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그러니까 통영에 있는 소반장이라는 곳을 국회 교문위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보존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주장을 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된 게 2016년 5월 말인데 딱 한 달 만에 이제 교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바로 손혜원 의원이 그 통영에 가면 이제 무형문화재인 추용호 소반장이 있다고 합니다. 소반장이라는 건 음식 그릇, 소반을 만드는 장인이죠. 네. 소반장이 운영하는 공방이 있는데 거기에 철로가, 그러니까 그 도로가 나서 그 공방이 허물어지게 된 겁니다. 철거 예정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혜원 의원이 이 공방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한 100년가량 된 공방인데 네. 한 지켜야 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문체부 장관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아니 무형문화재를 지키는 무형문화재인 추용호 소방장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꼭 그 공방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공방 자체가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여러 차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공방에서 조금 한 5분 거리에 본인의 땅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다 손혜원의 보니까 땅이 바로 근처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손혜원 의원이 순수한 의도로 그야말로 추용호 소반장을 위해서 한 발언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사적 이익과 관련된 건지 이런 게 지금 의혹의 핵심입니다. 철거 위기에 놓인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형문화재 장인을 돕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손 의원의 문화재 보호는요. 유독 이 건물 자체에 좀 치중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얼마 들겠습니까? 준비해서 이분 먼저 구제를 해서 빨리 돈을 줘서 추경해서 빨리 돈을 줘서 구하면 그 다음에 내년 예산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재도 보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급하게 추경에 쓰라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재명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추용호 장인의 이 말하자면 작업실이 없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면 자,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장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 장소를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술 말고 네. 차라리 집을 지켜달라고 주장하는 쪽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폐가 있죠. 네. 물론 뭐 기술 그 장소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지킬 수도 있는 건데 네. 더 중요한 건 기술 아니겠어요? 만약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이 없어지고 집만 덩그러 남아서 관광지 몇 개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집이 없어지더라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이 온전하게 이제 있다고 하게 되면 장소를 옮겨가서도 얼마나 이제 공예품 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쓰라는 것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것을 함부로 그냥 정권이나 여당에서 야, 돈 부족하니까 돈 좀 더 예산 좀 국회에 달라고 하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사용 목적이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근데 급하게 이런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쓰라는 건 아닙니까? 추경 예산을 저 문화재 장인 저 보존하는 데 쓴다? 글쎄 저는 사실 좀 저게 납득이 되진 않아요. 네. 추경 예산의 본질을 저 손혜원 의원이 잘 이해하고 질문을 했던 것인지 저는 오히려 손혜원 의원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발언이 2016년 8월 16일 발언이었는데요. 네. 2016년 11월 1일 발언은 더 재밌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을 지켜주십시오. 건물 말고. 기술 말고.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기술 말고 네. 장인의 기술보다 장인의 기술이 오히려 아니라 건물을 집을 지켜달라.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장인의 기술이라든지 전통 문화에 대한 가치보다는 집을 지켜주십시오. 여기에 관심 있다고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거기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손 의원의 땅이 있었다. 이후에도 손혜원 의원은 집요하게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좀처럼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손 의원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나선호 청장님, 통영 네. 소반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무형문화재과에서 또 오늘 내일 곧 내려가 뵙는다고 했습니다. 잘하시는 그거 직권으로 것처럼. 안 됩니까? 될 수 있는 청에서 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소유권자가 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게 할게요. 소유권이 시에서 저희가 그렇게 그분을- 얘기한다는데 네, 문화재청이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하지 못하시면 지금 이 역할을 문화재청에서 근대 문화재가 됐던 지금 그 자리를 보전을 못하시면 문화재청장님은 난 그만두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이 답변. 문화재청장에게 이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으면 각오해라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상정해서 됐다. 그런데 문화재 지정이 청장 직권으로 상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답니다. 시행 규칙을 바꿔서 이렇게 했죠. 규칙을 아예 바꿔서. 네, 그러니까 선의로 보면, 그러니까 네. 지금 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건물이 90년 되고 100년 정도 가까이 됐으니까 그 건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도로가 거기 난다고 계획이 되면서 그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정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걸 100% 믿어준다면 그걸 사실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해는 돼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저렇게 계속 그 한 건물에 대해서, 한 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요하리만치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손혜원 의원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일단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뭐 법적으로 그게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건 뭐 그렇게 선의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땅이 있다는 문제가 나오고 저렇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이게 인정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 네. 당장 상황으로서는 손혜원 의원의 순수성을 그대로 100% 믿기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상황들 때문에 약간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화재 전문가들은 당시에 이 소반장 건물, 이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류 의견이 좀 많았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재청도 사실은 그러니까 딱 거절을 못하면 그게 좀 곤혹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직권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의 어떤 절차들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건데 당시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거 좀 보류를 주장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당시 이제 야당 의원인 손혜원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 그러니 이제 문화재청에서 규정을 바꿔서 뭐까지 이제 직권으로 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글쎄, 그 손혜원 의원이 뭐 저 압박 때문에 했다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저런 어떤 요구들이 문화재청으로서는 좀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했던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까지 집착했던 통영의 소반장.
손 의원 소유의 땅과 아주 밀접해 있어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단 그 위치가 애매하게 왜 이렇게 가까운가라고 의문을, 합리적인 의심을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손 의원 매입 부지가요. 손 의원 소유의 땅이 통영 문화예술관광 벨트에 포함돼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역시 상관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일찍 통영 땅을 구입했는데 2008년 3월 달에 당동이라는 데 한 660제곱미터, 문화동에 202제곱미터 이제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소반장 공방과 가까운 거리는 문화동입니다. 거기 차로 5분 거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반장 바로 옆에 윤희상 또 기념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기가 등록 직권으로 해석가야겠지만 직권으로 문화재가 등록이 됐고요. 소반장 공방 등이. 그리고 또 손혜원 의원이 산 건물은 통영 문화예술관광 벨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목포를 가기 전에 통영에다가 나전칠기 박물관 등을 만든 어떤 큰 그림을 나름대로 그렸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정치권의 공방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직접 목포에 내려가서 적극 공세를 펼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서요. 손혜원 의원은 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라며 힐난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상식이 부족하면 공부를 해야죠. 모르는 게 있으면 자세히 보고 해야죠. 그리고 투기라는 것은 매매 차익을 냈을 때 투기 아닙니까? 제가 이거 꾸며서 나선책이 유물들까지 꽉 채워가지고 국가에다 주겠다는데 투기라는 것이 기본이 매매 차익이고요. 두 번째는 가수요자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다 비웃습니다. 여기 3억씩의 시세 차익이 나온다면 아마 본인이 가장 먼저 내려오시지 않으셨을까요?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자, 나경원 의원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자간담회 바로 전날 직접 목포를 찾았던 사람이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였고요. 시세 차익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무식한 소리다.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의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목표를 찾아서 문체부가 46억 예산으로 16개 건물을 한 채당 3억 원씩 주고 매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손혜원 의원이 난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 금시초문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식한 소리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차익이 왔으면 본인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얘기하겠죠. 본인이 제일 먼저 왔을 거다.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적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 팩트를 가지고 반박은 또 안 했습니다. 오늘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 팩트가 맞는 건지 자체가 약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야당도 공격을 할 때 분명히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그래야 이제 반박이 와도 그것이 어떤 진실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데 좀 약간 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떤 평론가께서 이런 얘기를 잠깐 지나가는 말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공격 호재를 야당 입장에서는 참 공격 포인트 못 잡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아무리 자신을 비판하더라도 상대당 의원 그리고 상대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네. 저분도 참 전례가 없는 분이에요. 네. 앞으로 이런 국회의원 보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자유한국당도 공세를 할 때는 공세의 핵심을 짚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자, 요즘에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목포에서 이 문화재 거리에 한 채당 3억 원이었다. 이런 보도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시세 차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부패방지법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자신의 국회 활동을 이익과 연계시킨 것 알겠습니다.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 점을 짚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나경원 대표는 오늘 이렇게 또 되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손혜원 사건은 당연히 국정조사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오히려 적반하장격입니다. 이제 여당이 이런 식으로 이 국회를 운영하겠다.
국회가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본래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방기하고 오히려 오로지 방탄 국회만 하겠다 이런 형국으로 나온다면 저희도 일체 협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네, 국정조사를 하자라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군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한국당이 전략이 없는 겁니다. 아, 왜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검찰이 대기 중입니다. 네. 스탠바이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검찰 수사를 압박해야죠. 지금까지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 검찰이 하명 사건만 했습니다. 지금 여당과 관련한 사건, 여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까? 이게 지금 총리의 관심이에요. 아하.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압박해야죠.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네.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을 아하. 국회 차원에서 하자고 해야 되는 거죠. 전략상. 네. 자, 이 목포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의도치 않게 자꾸 소환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박지원 의원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손혜원 의원 질문하지 마세요. 진짜 손혜원 의원의 순수성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뭐 20여 채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손혜원 의원이 그때 당시 문제가 됐을 때 사실대로 밝혔으면은 이런 파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억울한 점이 많아요. 저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져요. 나는 제발 지금 따발청 쏘아야 되는데 맞아요.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정치 고수가 나는 여기선 좀 빠지고 싶다. 살려주세요. 떨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의미가 그 표면적인 의미는 다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어쨌든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다 쓰러져가는 적산 가혹 거리를 나름대로 이제 손혜원 의원이 살리려고 노력한 진정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20채 뭐 이렇게 이제 의혹이 나오니까 이 좀 투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가 손으로부터 같이 수사를 받자 뭐 이렇게 이제 역공을 당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발을 빼서 손혜원 의원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 쪽의 이제 주장은 20채가 아니라 20필지다. 근데 한 채가 여러 필지에 걸쳐있기 때문에 사실상 20채가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이제는 다시 또 발을 빼는 상황인데 지금 아마 앵커께서 의도차게 소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전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고 어차피 검찰 수사가 진행된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꾸 이제 가타부터 훈수를 하는 게 오히려 본인의 입지를 더 좁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 속에서 진흙탕 싸움에서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에 좀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목포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거에 박 의원이 했던 행적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재조명되고 이러는 홍보 효과도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계속 말려드는 건 좀 언짢았나 봅니다. 정두원 의원이요. 이 박지원 의원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박지원 의원이 이제 어쨌든 다음 총선에 무소속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역 관리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지역 민심을 생각해서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목포 전체를 볼 때 아닌 거죠. 그 지역, 그 좁은 지역, 거기서는 열화와 같은 지지가 있겠지만은 전체를 볼 때는 이게 내가 손해다라는 판단을 하니까 그분이 생각을 바꾼 거지 손혜원이 경쟁자라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건 아닌 것 같아요. 목포 뭐 어떤 분인데 그분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목포의 민심을 고려해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이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목포 민심은 어떤지 어제 손혜원 의원이 SNS에 공개했던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 목포 이렇게 빛난 거 봐. 뭐? 예. 의원님 때문에 아주 이렇게 대지에서 부산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강주에서도 오고 의원님 덕분이라고 우리 목포가 아주 침체되고 있었는데 의원님 덕분으로 얼마나 외지에서 많은 나는 이 집이 최고. 나는 이 집이 최고였어. 이거 사랑이 맞지? 맞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이 영상은 손 의원이 SNS에 공개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 모습을 목포의 민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정말 고수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목포는 지금 민심이 굉장히 복잡다난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어떤 이른바 투기 의혹 여기에 동의하진 않지만 지역이 좋아지는 것 아니야? 네. 부동산 가격 정말 오르는 것 아니야? 아하. 이런 것 때문에 섣불리 지금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 식당 주인분도 금방 보셨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일단 좋아하는 거죠. 네. 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알겠습니다. 1년 남았죠. 동교동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년 전부터는요. 동네 전봇대에 부딪히면 네. 전봇대를 보고도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네. 이러는 게 정설입니다. 예. 아유, 참 웃픈 얘기군요. 동네 전봇대에도 부딪히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선거 1년 전 마음 자세라고 하네요.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